서울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치열한 곳, 재벌 3세들의 전쟁터라 불리는 청담고등학교의 프라이빗 캔틴은 오늘도 어김없이 계급의 전시장이었다. 그 중심에는 대한그룹의 이준서 도련님이 있었다. 갓 떠오른 신흥재벌의 후계자로 알려진 그는 오늘도 5명의 전담 인력이 준비한 점심 식사를 받고 있었다. 하얀 린넨이 깔린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와 랍스터 구이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렸다. 그리고 그 테이블의 끝, 마치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소녀. 장하린이었다. 부모님을 여의고 준선의 집안의 후원으로 겨우 학교를 다니는 가난한 고아.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준서의 식사가 완벽하게 차려지도록 돕는 것,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수저 안 놓고. 준서의 옆에 앉은 그의 여자친구 김유나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하리는 익숙하게 은수저를 정갈하게 놓았다. 이것밖에 없어 오늘 내 도시락 말이야. 준서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의 식판은 이미 산의 진미로 가득했지만 그는 만족할 줄 몰랐다. 그는 경멸스럽다는 듯이 하린의 식판을 턱으로 가리켰다. 김치 한 조각과 밥이 전부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식판이었다. 내 식판을 보니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는군.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우듯 손을 휘저어 하린의 식판을 바닥으로 쳐냈다. 쨍그랑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밥알과 김칫 국물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흉측하게 흩어졌다. 캔틴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몇몇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한 조롱의 눈빛이었다. 개밥은 개밥그릇에 담아줘야지. 안 그래? 준서가 낄낄거리며 웃자 유나와 그의 친구들도 따라 웃었다. 하리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전 생이었다면 그녀는 이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하다고 빌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식판을 내려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다. 준서야.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도련님이라는 호칭 없이 네가 먹는 그 스테이크, 네가 마시는 그 물, 네가 앉아있는 그 의자,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캔틴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날카로웠다. 준서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늘 자신 앞에서 고개 숙이고 벌벌 떨던 하인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반항한 것이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짓거리면서. 이 미친년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저대는 개는 결국 주인에게 버려지게 되어 있거든. 하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바닥의 식판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당당하게 몸을 돌려 캔틴을 나갔다. 남겨진 준서와 그의 친구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뭐야, 저 애, 갑자기 왜 저래? 유나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지만 준서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장하린의 눈빛.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하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진짜 주인의 눈빛이었다. 하린의 변화는 그날 이후로 계속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준서의 심부름을 하지 않았고 유나의 괴롭힘에 맞받아쳤다. 유나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면 하리는 그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품이라는 것을, 가죽의 질감과 박음질의 미세한 차이를 지적하며 아무렇지 않게 폭로했다. 유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리는 이전 생에서 이런 상류층의 허영과 비밀들을 지겹도록 봐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최시우에게 다가갔다. 최시우는 청담고의 이단아였다. 재벌 자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천재.
그는 언제나 혼자였고 차가운 표정으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다. 저 차가운 가면 뒤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전 생에서 모두가 자신을 조롱하고 외면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시우였다. 안녕, 나 장하린이야. 하리는 도서관에서 코딩에 몰두하고 있는 시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시우는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네가 풀고 있는 그 알고리즘, 그리디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 효율적일 거야. 지금 방식은 시간 복잡도가 너무 높아. 하린이 그의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전 생에서 몰락한 뒤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공부했다. 특히 IT 분야는 그녀가 가장 파고들었던 분야였다. 시우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도 풀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을 그녀가 한눈에 꿰뚫어 본 것이다. 네가 어떻게 그냥 좀 알거든. 우리 친구 할래. 하린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시우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하린의 모든 행동은 준서의 심기를 건드렸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하인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여자,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천재 시우와 가까워지는 모습까지. 그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장하린을 다시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려야만 했다. 그는 김유나를 시켜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하린을 초대했다. 물론 그 초대는 파티의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도울 한여로서의 초대였다. 파티 당일 하린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원피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끝낼 기회라고 생각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유나는 친구들과 함께 하린에게 다가왔다. 어머, 하린아, 너도 왔네. 그런데 옷이 그게 뭐니? 꼭 우리 집 가사도우미 같잖아. 유나가 낄낄거리며 들고 있던 레드 와인을 실수로 하린의 원피스에 쏟았다. 하얀 원피스가 붉은 와인으로 흉측하게 얼룩졌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전 생이었다면 그녀는 이 자리에서 수치심에 울며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린은 얼룩진 자신의 옷을 한번 내려다본 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유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고마워, 유나야. 덕분에 이 지루한 파티에 재미있는 이벤트가 생겼네. 그녀는 주변에 있던 웨이터에게 냅킨을 몇 장 받아 와인을 대충 닦아냈다. 그리고는 파티장 전체를 둘러보며 마치 파티의 주최자라도 되는 것처럼 입을 열었다. 그런데 유나야, 파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겠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케이터링 업체를 바꾸는 게 좋겠어. 샴페인 온도가 너무 높고 카나페의 빵은 눅눅하잖아. 그리고 저 그림 앤디 워홀의 진품이 아니라 홍콩에서 만든 복제품인 건 알고 걸어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전문적이어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파티의 주최자였던 준서와 유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바로 그때 최시우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자켓을 벗어 얼룩진 그녀의 원피스 위를 덮어주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 시우가 처음으로 준서의 면전에서 하린의 편을 들었다. 준서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시우를 노려보았다. 자신의 하인을 자신의 파티에서 저 가난뱅이 장학생 놈이 채워가는 꼴이었다. 네가 뭔데 내 파티에서 내 사람을 데리고 나가. 내 사람, 이 사람이 물건이라도 되는 줄 알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시우의 팔을 잡았다. 가자, 시우야. 이런 격 떨어지는 곳에 더 있다가는 우리까지 싸구려가 될 것 같아. 그녀는 준서와 윤에게 마지막으로 차가운 미소를 던져주고는 시우와 함께 당당하게 파티장을 걸어 나갔다. 마치 자신의 집에서 불청객을 내쫓는 여주인처럼. 준서의 집에서 열렸던 파티는 다음날 청담고등학교 최고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장할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미스터리하고 어딘지 모르게 위험한 인물로 각인되었다. 이준서의 심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도 멀쩡하게 학교에 나타난 유일한 학생.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전설이 될 자격이 충분했다. 물론 이준서와 김유나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하인을 감히 주인의 체면에 먹칠을 한 그 비천한 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로 결심했다. 아니, 원래의 자리보다 더 깊은 제기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려야만 했다. 장할인, 너 이리 좀 와봐. 점심시간 유나와 그녀의 패거리들이 복도에서 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유나는 일부러 발을 뻗어 할인을 넘어뜨리려 했다. 이전 생이었다면 할인은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할인은 그들의 모든 수를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유나의 발을 피했다. 그리고 그 동작에 이어 실수로 유나의 팔을 툭 쳤다. 유나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캐러멜 마키아토가 그녀 자신의 명품 교복 재킷 위로 쏟아졌다. 어머, 유나야, 괜찮아. 할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파티에서 유나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조심 좀 하지. 비싼 옷인데 어떡해. 순간적인 역공의 복도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권력의 구도가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유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할인은 그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본 뒤 제 갈 길을 갔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학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테크 동아리실 최시우의 선격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헤드폰을 낀 채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의 코드 세계에 몰두해 있었다. 할인은 그가 자주 식사를 거른다는 것을 알고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들고 갔다. 그녀가 조용히 책상 위에 음식을 내려놓자 시우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젯밤 일 고마웠어.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었어. 시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귓불은 살짝 붉어져 있었다. 그럴지도. 하지만 친구가 있다는 건 꽤 근사한 기분이더라. 할인은 그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복잡한 코드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디도스 공격 방어 프로그램을 짜고 있구나. 그런데 패킷 필터링 프로토콜에 취약점이 있어. 그녀는 정확하게 코드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숙련된 해커라면 간단한 폴리모픽 스크립트로 이 부분을 우회해서 서버를 마비시킬 수 있을 거야. 시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것은 전공자도 알기 어려운 깊이 있는 지식이었다. 그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몇 줄을 고심하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 할인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시우는 더 이상 그녀를 그저 가난한 고아 소녀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수수께끼였다. 그리고 그는 그 수수께끼에 자신도 모르게 강하게 끌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하룻밤의 해프닝이 아니라 서로의 지성을 존중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이준서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장할인은 더 이상 자신의 통제에 있지 않았다. 심지어 집안의 하인들마저 할인의 조용한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정원 관리에 대해 조언하면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하인들도 결국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따랐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하인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학교 정원에서 할인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장할인, 너 요즘 뭐 하는 짓이야? 그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내가 뭘, 난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것뿐인데. 할인은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무심하게 대답했다. 내 인생은 우리 집안 덕분에 존재하는 거야. 잊었어. 아니, 잊지 않았어. 그래서 더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너처럼 남에게 빌붙어서 사는 기생충이 아니라 내 힘으로. 기생충. 그 단어는 그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최시우가 나타나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무슨 짓이야? 슈의 차가운 눈빛이 준서의 분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준서는 자신의 하인 앞에서 가난뱅이 장학생에게 가로막힌 굴욕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깨달았다. 단순한 협박으로는 더 이상 장아린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부서뜨릴 더 강력하고 공개적인 망신이 필요했다. 그날 밤 준서는 유나와 함께 그녀의 생일 파티 계획을 세웠다. 파티는 자신의 빌라에서 열릴 것이었다. 그는 유나에게 말했다. 학교 애들 전부 초대해. 그리고 장아린 그년도 반드시 오게 해. 손님이 아니라 파티 스태프로. 유나는 그의 잔인한 계획에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지난번보다 더 완벽한 덫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그녀를 변호해줄 최시우도 그녀가 빠져나갈 어떤 변명거리도 없을 터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장아린을 회복 불가능한 조롱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다. 며칠 후 하리는 유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내 생일 파티 때 와서 서빙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시급은 두둑하게 쳐줄게. 라는 조롱이 가득 담긴 메시지였다. 그녀와 함께 있던 시우가 그 메시지를 보고 말했다. 덫이야, 가지마. 하리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차갑고도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알아.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서 가야만 해. 그녀는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선택한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김유나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 한남동의 언덕 위에 위치한 거대한 빌라는 서울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화려하게 빛났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고 정원에는 재벌가 자제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다. 장아리는 이 모든 풍경을 케이터링 업체에서 지급한 빳빳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바라보았다. 이 집 이전 생에서 그녀가 지겹도록 살았던 공간이었다. 모든 가구의 배치벽에 걸린 그림의 위치, 심지어 정원 구석에 핀 작은 들꽃의 종류까지도 그녀는 눈을 감고 웰 수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음료를 날랐다. 파티의 주인공인 김유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여왕처럼 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집요하게 할인을 쫓았다. 덫을 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냥꾼들처럼. 첫 번째 시도는 유나의 친구 중 한 명이 맡았다. 할인이 샴페인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지나갈 때 그 여학생은 실수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할인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완벽한 균형 감각으로 몸을 틀어 쟁반을 지켜냈다. 샴페인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계획이 실패하자 유나가 직접 나섰다. 그녀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들고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할인에게 다가왔다. 할인아, 힘들지 고생하는데 내가 축배라도 한 잔 들어줘야지. 유나는 할인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휘청거리는 척하며 와인잔을 통째로 할인의 유니폼 앞자락에 쏟아부었다. 짙은 붉은색 와인이 하얀 에이프런 위로 흉측하게 번져나갔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떡해. 이 싸구려 유니폼 이제 못 입게 됐네. 유나의 목소리는 과장된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주변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것이 그들이 준비한 하이라이트 공개적인 망신 주기였다. 하지만 하리는 울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말썽을 피운 어린아이를 보는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근처 테이블에서 냅킨을 가져와 얼룩을 톡톡 두드려 닦아냈다. 그 모습은 당황한 하녀가 아니라 능숙하게 사고를 수습하는 안주인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녀는 파티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파티에 허술함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음악을 뚫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유나야, 이런 큰 집에서 파티를 여는 건 아주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란다. 그녀는 비평을 시작했다. 첫째, 꽃 장식.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향이 강한 백합을 쓰는 건
음식과 와인의 풍미를 해치는 기본도 안 된 실수야. 작약 정도가 적당했겠지. 그녀는 뷔페 테이블을 가리켰다. 해산물 플래터는 적절한 냉장 없이 1시간 넘게 방치되어 있어.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 그리고 저기 저 서버들 36 케이터링 업체를 썼구나. 빈티지 샴페인을 따르는 기본적인 방법도 몰라서 탄산이 다 날아가고 있잖아.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준서가 최근 거금을 주고 사들인 샤갈의 판화에 닿았다. 그리고 저 샤갈 그림. 좋은 작품이긴 한데 너무 높이 걸었어. 미술품 감상의 최적 높이는 바닥에서 155cm 사람의 평균 눈높이에 맞추는 게 기본이야. 그녀의 모든 지적은 정확했고 전문적이었으며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질투에 찬 한여의 트집이 아니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진짜 주인의 질책이었다. 처음 그녀를 비웃던 학생들은 이제 입을 다문 채 당황한 유나와 침착한 할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준서의 등골에 서늘한 예감이 스쳤다. 유나가 분노에 차 소리치려던 순간 최시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블레이저 재킷을 벗어 와인 얼룩으로 더러워진 할인의 어깨 위를 덮어주었다. 가자 할인아, 여긴 너랑 어울리는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준서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려고? 그리고 넌 누가 내 것에 손대라고 허락했지? 그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 속에서 내건이라는 단어는 할인을 완벽한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시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준서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내 것. 이 사람 몸에 내 이름이라도 쓰여 있나? 아니면 사람을 돈으로 사는 게 버릇이 돼서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착각하는 건가? 그것은 준서의 세계관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준서, 네가 대단한 줄 알지? 하지만 사람들이 너한테 굽실거리는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 뒤에 있는 대한그룹이라는 이름 때문이지. 그거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두 사람 사이에서 불꽃이 튀었다. 파티는 완전히 멈춰섰다. 일촉즉발의 상황. 할인은 시우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럴 가치도 없어 시우야. 그녀는 침착했다. 그리고는 준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증오보다도 더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네. 집에서 파티, 즐겁게. 내라는 단어에 실린 날카로운 아이러니. 그녀는 시우와 함께 미련 없이 파티장을 걸어나갔다. 충격과 침묵에 휩싸인 군중을 뒤로하고 준서는 자신의 파티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자신의 영토에서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두 사람에게. 할인의 마지막 말과 시우의 도전적인 눈빛이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섬뜩한 확신과 함께 깨달았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유나의 생일 파티 사건 이후 학교의 권력 구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이준서는 여전히 도련님이었지만 그의 권위에는 보이지 않는 흠집이 생겼다. 반면 장아리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한 폭풍의 눈처럼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변화의 정점을 찍을 사건이 곧 다가왔다. 청담고의 연례 최대 행사인 미래혁신가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총장들과 벤처 캐피털 대표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이 대회의 우승은 단순한 수상을 넘어 차세대 리더로서의 명예를 공인받는 것을 의미했다. 추락한 자존심을 회복해야만 했던 이준서에게 이번 대회 우승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목표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명예욕은 있었으되 그에 걸맞은 아이디어나 실력은 없었다. 김유나가 그에게 비열한 지름길을 속삭였다. 준서야 우리 반에 박민혁이라고 있잖아. 집안은 별 볼 일 없는데 코딩은 좀 하는 애. 걔 아이디어를 빌리면 어떨까? 그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지속가능 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박민혁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위협과 회유를 통해 민혁이 몇 달간 밤을 새워 준비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통째로 빼앗았다. 아무도 감히 자신들에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과 함께 한편 하리는 최시우에게 다가갔다. 시우야, 경진대회 같이 나가지 않을래?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시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하린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듣고 그의 눈빛이 변했다. 소외 계층 학생들을 위한 AI 기반 개인 맞춤형 교육 플랫폼.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속도를 분석해서 최적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거야. 네가 개발 중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응용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따뜻한 비전이 담긴 프로젝트였다. 시우는 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팀의 준비 과정은 극명하게 달랐다. 준서와 유나는 박민혁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파티와 쇼핑을 즐겼다. 그들은 민혁이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동안 SNS에 자신들이 마치 혁신가인 것처럼 꾸민 사진들을 올렸다. 반면 하린과 시우는 테크 동아리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시우가 복잡한 AI 알고리즘을 코딩하면 하린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고 정교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들은 서로의 지성에 감탄하며 밤늦도록 기술과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그것은 단순한 팀워크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두 천재의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 당일,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대한민국 IT와 금융계를 움직이는 거물급 심사위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심사위원석에는 유명 IT 기업 대표 명문대 교수와 함께 아테나 캐피털이라는 신생벤처 캐피털의 대표로 위장한 하린의 어머니 장미주 회장이 앉아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이준서와 김유나였다. 그들은 훔친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피상적인 자신감으로 발표했다.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했기에 심사위원들의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문제가 드러났다. 이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 분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한 교수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준서는 당황하며 민혁이 써준 대본을 더듬더듬 읽을 뿐 핵심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때 아테나 캐피털의 대표, 즉 장미주 회장이 질문을 던졌다. 프로젝트의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이 불분명하군요. 사용자가 100만 명 단위로 늘어났을 때 현재 제한된 서버 아키텍처가 과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다. 준서는 얼굴이 하얘진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다음은 하린과 시우의 차례였다. 시우는 무대에서 직접 코딩한 AI 알고리즘의 강력하고 우아한 성능을 시연했다. 그리고 하린은 그 기술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파했다. 그녀는 유창했고 똑똑했으며 감동적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질의응답 시간, 다시 장미주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물론 모든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정말 인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핵심 학습 알고리즘이 제가 최근에 접한 다른 신생 기술 분야, 예를 들면 지속가능 에너지 자원 분배와 몇 가지 이론적 원리를 공유하는 것 같군요. 그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린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대표님. 그녀는 자신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독창적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설명 과정에서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물론 저희 프로젝트는 같은 반 학우인 박민혁 군의 획기적인 연구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속가능 에너지 플랫폼 연구는 저희와 유사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수학적 모델에 기반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녀는 이준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박민혁의 핵심 이론을 완벽하게 설명해냈다.
그녀는 심지어 박민혁의 천재성을 칭찬하기까지 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박민혁은 충격과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심사위원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교수는 마침 박민혁의 지도교수였다. 그는 즉시 태블릿 PC로 박민혁이 다른 수업에서 제출했던 원본 보고서를 찾아냈다. 이준서의 발표 내용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표절은 명백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이준서 김윤아 팀은 학문적 부정직 행위로 인해 즉시 실격 처리하겠습니다. 강당은 충격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이준서는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하린과 최시우 팀이 최종 우승자로 호명되었다. 하린은 무대 위에서 패배감에 휩싸인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체스판의 마지막 말을 잡은 여왕의 차가운 끝맺음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순수한 지성으로 그를 완벽하게 격파했다. 경진대회에서의 공개적인 굴욕은 이준서의 자존심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혔다. 청담고등학교의 지배자로서의 그의 지위는 흔들렸고 그를 따르던 아이들의 시선에도 미묘한 경멸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의 양아버지 대양그룹 이 회장은 고작 계집애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냐며 그를 심하게 질책했다. 그는 모든 분노와 모욕감을 장하린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김윤아가 그의 귀에 독을 속삭였다. 준서야 그 애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봤자 결국은 돈 한 푼 없는 거지야. 그 애가 가장 아파할 곳을 찔러야지. 바로 가난 말이야. 그들의 새로운 계획은 시험이 끝난 것을 축하한다는 명목 아래 청담동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렵고 비싼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저녁 식사 파티였다. 윤아는 하린에게 화해를 청하는 척하며 그녀를 파티에 초대했다. 최시우는 명백한 함정이라며 그녀를 말렸지만 하린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훤히 알면서도 그 초대에 응했다. 레스토랑의 화려함은 극치에 달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학생들은 수십만 원짜리 와인과 캐비어 트러플 같은 최고급 요리들을 주문했다. 그들은 식사 내내 교묘하게 하린을 조롱했다. 하린아,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보지. 이 와인 한 잔 값이 내 한 달 방세보다 비쌀걸. 하린은 그들의 유치한 도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우아하고 기품 있는 태도로 식사를 했다. 그녀는 이전 생에서 전 세계의 국빈들과 함께 이런 식사를 지겹도록 해왔다. 그녀의 몸에 밴 귀족적인 매너는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겼다. 마침내 식사가 끝나고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다. 총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어머나 어떡하지? 내가 지갑을 깜빡 잊고 왔네. 윤아의 과장된 목소리를 시작으로 다른 아이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지갑이 없다고 발뺌했다. 모든 시선이 이준서에게로 향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낼 생각 없어. 이번 경진대회 우승자는 장하린이잖아. 당연히 우승자가 한턱 쏴야지. 안 그래 하린아? 모든 아이들이 동조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그들은 하린이 상금으로 받은 돈이 이 식사비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굳은 얼굴로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모두가 하린이 돈을 내지 못해 경찰서에 끌려가는 망신을 당하는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시던 물을 조용히 내려놓고 모두를 향해 말했다. 내 말이 맞아, 준서야. 우승자인 내가 대접해야 하지. 아이들은 그녀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하린은 자신의 낡은 천가방에 손을 넣었다. 모두가 그녀의 손에서 낡은 체크카드가 나오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가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것은 단 한 장의 검고 매끄러운 카드였다. 숫자도 이름도 없이 오직 서진 루이진 그룹의 봉황 문장만이 음각으로 새겨진 짙은 금속 재질의 카드였다. 그 카드를 본 베테랑 지배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이 카드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0.01%의 VVIP 혹은 그 이상의 존재에게만 초대 형식으로 발급된다는 전설의 서진 블랙 다이아몬드 카드였다. 한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죄송합니다. 귀한 분인 줄 미처 몰라 뵈었습니다. 지배인은 마치 신성한 물건이라도 다루듯 두 손으로 공손하게 카드를 받아들고 계산대로 달려갔다. 테이블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김유나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 역시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그들이 거지라고 불렀던 소녀. 그 소녀가 자신들의 아버지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방 안의 권력 구도는 단 한 장의 카드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준서였다. 그는 저 카드를 알고 있었다. 그의 양아버지 이 회장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지만 자격 미달로 거절당했던 바로 그 카드였다. 대한그룹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정점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 어떻게 고아인 장아린이 저런 카드를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파티에서의 이상한 행동, 경진대회에서의 천재성, 그리고 지금의 이 카드까지. 장아린은 절대 평범한 고아가 아니었다. 결제는 즉시 승인되었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동급생들을 바라보았다. 저녁 식사 즐거웠길 바라. 축하해줘서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희미한 조롱. 그녀는 미련 없이 레스토랑을 걸어나갔다. 이준서는 채 타자마자 운전기사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 차 쫓아가.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집안에서 고용한 사설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전의 지시는 모두 취소해. 새로운 타겟이다. 이름은 장아린.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출신 부모,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서진 그룹의 블랙 다이아몬드 카드를 손에 넣었는지 샅샅이 뒤져.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닌 거대한 비밀의 실마리를 잡은 자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아린을 모욕하려던 그의 비열한 계획은 이제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하고 위험한 진실을 파헤치는 필사적인 조사로 변해버렸다. 최시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이트햇 해커 유망주로서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해킹 방어대회 DF콘 서울의 예선전에 참가했다. 거대한 홀은 수백 대의 모니터 불빛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장아리는 관중석 한 구석에서 그를 응원하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다. 시우는 예선전 내내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였다. 그는 노련한 전 세계의 프로 해커들을 상대로 거침없이 상대방의 서버를 뚫고 깃발 플래그를 획득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그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그의 상대는 지난 몇 년간 해커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는 익명의 존재, 섀도우였다. 섀도우의 방어 시스템은 시우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었다. 공격자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스스로의 구조를 바꾸며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미로였다. 시우의 모든 공격은 예측당했고 그가 뚫으려 할수록 미로는 더욱 복잡하고 견고해졌다. 시간은 흘러가고 패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준서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장아린의 공식적인 기록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어린 시절 화재로 가족 기록이 모두 소실된 후 작은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 이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블랙카드는 준서가 초조하게 물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서진그룹의 VVIP 클라이언트 명단은 청와대 보안 시스템보다 더 철저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한남동 빌라.
등기부등 본상의 실소유주는 서진그룹 직속의 한 페이퍼 컴퍼니로 되어 있습니다. 준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당연히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빌라가 장하린의 블랙카드를 발급한 바로 그 서진그룹의 소유라고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다시 대회장. 하린은 모니터 앞에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굳어있는 시우를 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패배가 그의 자신감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이전 생에서 시우는 이와 비슷한 대회에서의 패배 이후 깊은 슬럼프에 빠졌고 그의 재능은 몇 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 역사가 반복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고 평범해 보이는 노트북 한 대를 꺼냈다. 학생용 리엔가 모델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는 그녀에 의해 완전히 개조된 괴물이었다. 그녀는 대회장의 공용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그녀에게 한국어보다 더 익숙한 언어 코드 라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전 생에서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인터넷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정의로운 유령 전설적인 화이트햇 해커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섀도우였다. 하린은 섀도우의 방어 시스템, 즉 과거에 자기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것은 물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녀는 그 시스템의 핵심인 야이의 학습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분석했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을 가진 코드. 그녀는 그것을 부수는 대신 개선했다. 그녀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라는 역설적인 명제를 담은 작고 우아한 코드 한 조각을 작성하여 AI의 학습 루프에 주입했다. 그 순간 시우의 모니터를 가득 채웠던 철옹성 같던 섀도우의 방어 시스템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논리적 역설에 직면한 AI가 시스템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동면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가 된 단 하나의 진입로. 깃발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렸다. 시우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본능적으로 기회를 잡았다. 그는 종료 버저가 울리기 불과 몇 초 전 극적으로 깃발을 획득했다. 그가 우승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시우는 챔피언으로 호명되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니터에 남아있는 마지막 경기 로그를 시스템이 멈추기 직전 나타났던 그 기묘한 코드 라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우아하고 비정통적이며 시시적이기까지 한 코딩 스타일. 그가 몇 년간 연구하고 동경해왔던 바로 그 섀도우의 디지털 서명이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모니터에서 관중석으로 향했다. 그는 인파 속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장하린.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시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도와준 조력자, 자신이 그토록 싸워 이기고 싶었던 전설적인 해커 섀도우.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녀 장하린이었다는 것을. 조용하고 괴롭힘 당하던 소녀. 그녀는 단순히 비즈니스와 미술세만 천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계 속의 유령이자 자신이 꿈꾸던 세계의 전설이었다. 시우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감정이 존경을 넘어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대체 장하린은 누구인가? 그 질문이 수킬로미터 밖에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 이준서의 절박한 의문과 함께 허공에 메아리 쳤다. 이준서의 조사는 벽에 부딪혔다. 장하린이라는 여자의 과거는 지워진 것처럼 깨끗했고 서진그룹과의 연결고리는 굳게 닫힌 강철문처럼 뚫을 수가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손에 쥔 단서는 그가 살고 있는 빌라의 소유권이었지만 그것을 파헤치는 것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짓이라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농락당하는 기분이었다.
초조함과 분노가 극에 달한 어느 날, 그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양아버지 이 회장의 서재로 폭풍처럼 쳐들어갔다. 아버지 장할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서재는 비어 있었다. 이 회장은 자리에 없었고 그의 컴퓨터 모니터만이 켜져 있었다. 열려있는 이메일 화면 위로 준서의 눈을 사로잡는 몇 개의 단어가 스쳤다. 입양, 비밀, 유지 계약, 선우의 건강 상태, 그리고 준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홀린 듯이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 마우스를 잡고 이메일의 전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이 회장과 가문의 변호사가 나눈 대화였다. 차갑고 비정한 법률 용어들 사이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진실이 적혀 있었다. 대한그룹 이 회장의 진짜 아들 이선우. 그는 선천적인 심장질환과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완벽하고 강력한 후계자를 원했던 이 회장 부부는 자신들의 흠집을 감추기 위해 비밀리에 아들을 스위스의 한 요양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 회장 자신과 닮은 건강한 고아 한 명을 입양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준서였다. 그의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대한그룹의 후계자라는 이름, 재벌가의 혈통이라는 자부심,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 그는 진짜 아들을 위한 대역 흠집난 가문을 위한 잘생기고 건강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준서는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뒷걸음질 쳤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서재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의 사랑은 계산된 비즈니스 거래였고 그의 삶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가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는 동안 세상은 그를 향해 또 다른 공격을 시작했다. 한편 하리는 시우와 함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로 한 경제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다. 한남동 고급 빌라 시장의 부동산 동향 분석이라는 평범한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할인이 우연히 정보를 흘려준 한 기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기사의 중간 부분 아주 사소하게 한 문장이 끼어 있었다. 최근 금융계에 따르면 한남동의 유명 빌라 엘리시안이 실소유주인 서진그룹의 자회사에 의해 대규모 금융거래에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정보는 교묘했다. 비즈니스 칼럼 속에 묻혀 있었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 소문은 청담고 학부모들의 폐쇄적인 사교 모임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들었어요. 대한그룹 자기들 사는 집도 자기들 소유가 아니래요. 서진그룹한테 새들어 사는 거였다니 겉보기랑은 다르네. 그들의 부후에 대한 공개적인 의문 제기. 그것은 이 회장 가문의 명성에 가해진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날 저녁 준서는 자신의 출생 비밀에 대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부동산 뉴스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진 양부모와 마주쳤다. 대체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거야? 이 회장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에게 의심의 화살을 돌렸다. 너냐? 네가 입을 잘못 놀린 개냐? 준서는 그를 보며 웃었다. 부서지고 히스테릭한 웃음소리였다. 내 집, 내 가족. 그가 경멸적으로 비웃었다. 말씀해보시죠, 아버지. 여기서 대체 어느 것 하나 진짜 제 것이 있습니까? 제 이름입니까? 이 얼굴입니까? 아니면 제 인생 전체를 덮고 있는 그 지겨운 거짓말입니까? 그는 자신이 서재에서 읽은 이메일 내용을 쏘아붙였다. 이 회장과 그의 아내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그들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존재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준서는 그가 서 있는 화려한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는 이 공간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가족은 가짜였고 그의 집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라이벌인 장아리는 그의 이 모든 가짜, 인생의 진짜 소유주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덫에 걸렸다.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왕이라고 믿었던 소녀는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체스판 위에 졸 주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청담고등학교 연례자선갈라는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축소판이자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가장 화려한 권력의 경연장이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눈부신 샹들리에와 클래식 선율, 그리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장아리는 최시우와 함께 그곳에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빌린 옷을 입은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 흐르듯 감기는 심플한 실크 드레스는 로고 하나 없었지만 진정한 부유층만이 아는 디자이너의 맞춤 작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시우와 나란히 선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완벽한 파워 커플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준서는 김유나와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과 집안의 재정에 대한 소문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절박하고 광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며 독한 술을 영업 후 들이켰다. 시우와 함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들어서는 할인을 보자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자신이 아직 이준서 도련님이라는 것을, 이 세계의 지배자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학교 이사장의 지루한 연설이 끝나갈 무렵 준서가 비틀거리며 무대 위로 난입했다. 그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외쳤다. 잠깐 여러분께 드릴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는 당황한 유나를 무대 위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조악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들었다. 김유나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그룹과 당신 집안이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자신이 잃어버리고 있는 권력을 향한 마지막 절박한 발버둥이었다. 혼란에 빠진 유나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한 여인이 들어섰다. 수많은 비서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녀의 등장은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렸다. 우아하고 강력하며 그 방 안에 다른 모든 재벌 총수들마저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 절대적인 권위의 아우라. 대한민국 재계의 신화이자 유령서진그룹의 장미주 회장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곧장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와 넋이 나간 준서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제 등장이 무례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향해 돌아섰다. 젊은이 다른 여자에게 청혼할 수 없을 텐데. 자네가 살고 있는 그 집 자네의 그 거짓된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그 저택이 바로 내 딸의 소유니까. 내 딸. 그녀는 관중석을 향해 손짓했다.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할인을 향해서 여러분께 제 딸 그리고 서진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인 장할인을 소개합니다. 연 회장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이 가난한 고아라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소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서진그룹의 상속녀라고 그들이 사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 위의 존재였다고 파티에서의 기품 경진대회에서의 천재성, 그리고 레스토랑의 블랙카드. 모든 것이 이제야 완벽하고도 끔찍한 의미를 갖고 맞춰졌다. 장미주 회장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얼어붙은 준서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이준서 자네. 자네는 후계자가 아니야. 자네는 사기꾼이야. 이씨 가문이 부끄러움 때문에 숨겨놓은 진짜 아들을 위한 대역이지. 자네는 내 딸의 집에서 내 딸을 괴롭히며 거짓으로 만들어진 인생을 살아왔어. 그녀가 손짓하자 무대 뒤 스크린의 서류 2장이 띄워졌다. 하나는 할인의 이름으로 된 한남동 빌라의 소유권 증서. 다른 하나는 이준서의
원본 입양 서류였다. 증거는 절대적이고 반박 불가능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김유나는 자신이 방금 빈털터리 사기꾼에게 청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에 차 비명을 지르며 반지를 준서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무대를 뛰쳐나갔다. 그를 따르던 친구들은 이제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무대 위에 홀로 남겨졌다. 자신의 이름집 미래,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박탈당한 채 하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마지막을 구하는 조용한 끝맺음만이 담겨 있었다. 최시우가 그녀의 곁에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왕이라고 착각했던 소년의 세계는 진짜 여왕의 등장과 함께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자선 갈래에서 터진 폭탄은 청담고등학교와 대한민국 상류사회를 통째로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 SNS는 서진그룹에 숨겨진 상속녀 장아린과 가짜 후계자 이준서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이준서의 몰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했다. 다시는 나한테 말 걸지 마. 이 비참한 사기꾼 새끼야. 학교 정문에서 김유나가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그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내가 너 같은 가짜한테 내 인생을 낭비할 뻔했다는 게 소름 끼쳐.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곁에서 웃고 떠들던 친구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경멸하며 그의 몸을 밀치고 침을 뱉었다. 그가 군림했던 왕국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가장 천한 불가촉천민으로 전락했다. 그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한남동의 빌라로 돌아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대문과 차가운 변호사들이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게. 오늘부로 자네와 우리의 양자 관계는 공식적으로 종료되네. 이 회장은 아들이었던 존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비정할 정도로 차가웠다. 자네는 자네의 역할을 다했어. 이제는 우리 가문의 짐이 될 뿐이지. 이건 마지막으로 주는 돈이니 이걸로 조용히 사라지게.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수표 몇 장이 든 봉투를 경멸스럽게 던져주고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그가 평생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 가족, 이름, 돈. 그가 가진 것은 이제 길거리로 내팽개쳐진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자신이 한때 소유했다고 믿었던 도시 서울의 거리를 목적 없이 헤맸다. 호텔에 들어가려 했지만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싸구려 여인숙의 퀴퀴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공허한 삶. 그 속에서 그는 장아린을 떠올렸다. 그녀의 조용한 반항,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연민 어린 눈빛. 그는 끔찍한 깨달음과 함께 인정해야만 했다. 그의 거짓된 세상 속에서 장아린만이 유일하게 진짜였다는 것을. 그녀는 대한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이준서라는 인간 자체를 보았다. 비록 그것이 경멸과 대립을 통해서였을지라도 그것만이 그가 가졌던 유일한 진실된 관계였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지독한 후회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해야만 했다. 용서가 아니더라도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해야만 했다. 그는 학교로 향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곳의 학생이 아니었지만 할인이 종종 시우와 함께 테크 동아리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몇 시간을 동아리실 밖 복도에서 망령처럼 그녀를 기다렸다. 마침내 할인과 시우가 문을 열고 나왔다. 준서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모습은 며칠 만에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 구겨진 옷 텅 빈 눈. 할인이 무언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청담고등학교의 텅 빈 복도 그 차가운 바닥에 할인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져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짓들, 전부 다 내가 틀렸어.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비참함을,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이었다. 나는 가짜였어. 빌린 이름 뒤에 숨은 겁쟁이였지. 그리고 내가 널 미워했던 건 네가 진짜였기 때문이야. 너는 언제나 진짜였어. 시우는 할인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막아섰지만 할인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준서는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용서를 필사적으로 구하고 있었다. 할인은 무릎 꿇은 그를, 그 망가진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이전 생이었다면 그녀는 이 순간을 꿈꿨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거짓으로 낭비된 한 인생에 대한 깊고 지친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다른 것이었다. 폐허가 된 적의 삶을 앞에 두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준서는 차가운 복도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시호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할인의 곁을 지켰다. 할인은 부서진 소년을 두 번의 생에 걸쳐 자신을 괴롭혔던 그 남자를 복잡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전 생의 증오와 복수심이 지금의 지혜와 연민과 뒤섞여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때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청담구의 평범한 학생으로 들어가기 전날 밤 어머니 장미주 회장이 그녀에게 했던 말. 할인아, 권력은 사람을 부패시킨단다. 나는 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보길 바란다. 그들의 직이나 배경이 아닌 그들의 진짜 본성을. 그것이 지도자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란다. 이것은 이준서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바로 그녀 자신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복도 전체를 울리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일어나, 이준서. 그는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나는 널 용서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가 두 번의 생에 걸쳐 내게 한 짓은 무릎을 꿇거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너는 그 빚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거야. 그것은 그의 죄의 무게를 명확히 하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 또한 널 파괴하지 않겠어. 그건 나를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짓일 테니.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사람의 가치를 배우라고 하셨어.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출생이나 과거의 실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가 만들어 나갈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거겠지.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서진그룹의 작은 물류 자회사의 명함이었다. 물류 창고의 신입 사원 자리야. 아무런 특혜도 없어. 아무도 네가 누구였는지 모를 거야. 내 미래는 이제 내 손에 달렸어. 밑바닥에서 썩어갈지 아니면 네 두 손으로 다시 기어 올라올지는 너의 선택이야. 내가 내게 주는 기회는 이게 마지막이야.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명함을 받았다. 그것은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과분한 기회였다. 그의 눈에 고통스럽고도 깊은 감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그의 새롭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길고 길었던 연극은 막을 내렸다. 이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써 내려가야만 했다. 몇 주 후 학교는 다시 평화를 찾았다. 할인은 이제 공식적인 상속녀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모든 사람을 조용히 존중하며 대했고 그 모습은 학생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인 연인이 된 시우와 함께 햇살이 쏟아지는 학교 정원을 걷고 있었다.
졸업하면 바로 서진그룹 경영을 시작할 거야. 시우가 물었다. 언젠가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만의 것을 만들고 싶어. 하리는 자신이 작업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경진대회에서 발표했던 AI 교육 플랫폼의 완성된 버전이었다. 서진의 자원을 이용해서 이 나라의 모든 소외된 아이들에게 이 플랫폼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내 곁에는 세계 최고의 CTO가 필요해. 그것은 단순히 연인으로서의 제안이 아니었다. 그녀의 꿈을 함께 이룰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제안이었다. 슈의 늘 차갑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전설의 해커 섀도우가 직접 나를 고용하겠다. 연봉이 아주 높아야 할 텐데.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가볍지만 깊은 유대감이 담긴 웃음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반쪽을 찾았다. 몇 년 후 세오진 시우 미래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걸린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학교 건물. 교실 안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최첨단 AI 튜터와 함께 즐겁게 공부하고 있었다. 교장실에서 이제는 서진그룹의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 된 장하린이 학교의 진행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었다. 아카데미의 CEO이자 세계적인 기술자가 된 최시우가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뛰노는 아이들을 함께 바라보았다. 해냈네. 네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바꾸고 있어. 시우가 말했다. 아니, 우리가 해냈지. 하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용한 만족감과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시험을 통과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파괴되신 창조를 선택함으로써. 그녀는 막대한 재산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까지 물려받았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 해가 교정 위로 눈부시게 떠오르고 있었다.